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까지 기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지.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게 감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절절히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감정이 아닌 기억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고 당한 모욕은 절대로 잊지 않는 나라. 그러나 그 방식이 다릅니다. 복수는 폭력이 아닌 기술과 문화, 산업으로 되갚으며 은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답합니다. 저는 그 복잡하고도 정교한 전략의 결을 이해하게 된 순간부터 한국을 단순한 빠른 인터넷과 맛있는 음식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기억의 엔진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윌터스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정치와 전략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를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독특한 전략적 생존 방식을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장하고 숙성시키고 다시 전략으로 구현해냅니다.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현재의 정치, 외교, 산업, 기술, 문화에 녹여내는 그 정교한 방식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를 보는 듯했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여러 나라의 전략 패턴을 요약해 놓은 차트들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그중 한국은 유일하게 감정 기반 전략이라는 카테고리로 따로 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억을 기반으로 한 감정의 전략화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나 통계로는 해석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고 체화해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한 대학의 초청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21세기 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이었고 저는 한국을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작지만 민첩한 국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서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한국은 기술로 복수를 하나요?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기술로 복수한다니. 그 한마디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국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수개월간 한국의 외교 정책, 산업 전략, 문화 확산 방식 등을 심층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병법을 일상에 녹여낸 나라였습니다. 고구려의 청야 전술은 현대 방산 기술로, 조선의 산성 전략은 스마트 시티 설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 전략은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 분산 전략과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였습니다. 그 사건은 학문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너무도 흥미로운 사례였기에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국제공항의 질서와 청결, 무인 시스템의 효율성에 먼저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보이는 풍경들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 각기 다른 디자인의 현대적 건축물들, 깨끗한 거리와 시민들의 질서 있는 모습.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그 안에 흐르는 정서였습니다. 단단하고 조용한 정서.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오직 이 나라 사람들만 공유하는 어떤 집단 기억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대의 한 교수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이 왜 은혜를 반드시 갚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단순한 외교적 감사 표현을 넘어 실제 장학금 제공, 병원 설립, 문화 교류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필리핀,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에는 한국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가족들이 존재하며 그들 역시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과거의 도움을 기록으로만 남기고 잊어버리는 반면 한국은 그것을 현재의 외교 전략으로 변환시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해는 단지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본질은 기억의 복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모욕을 당했을 때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합니다. 일본이 전략물자로 한국을 압박했을 때 한국은 소리 없이 국산화에 성공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여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본 저는 단순한 기술 개발 이상의 철학을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자존심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모욕을 실력으로 되갚는 방식이었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지만 가장 정교하고 가장 단호한 방식. 그 후 저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한국 각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가 아니라 역사와 감정, 전략이 정교하게 설계된 한편의 서사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복수는 기술이고 그들의 감사는 제도이며
그들의 기억은 전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 한국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가? 왜 모욕은 기술과 산업으로 되갚는가?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은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승화되는가?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닌 기억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인상은 분명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관찰자의 시선이었지. 체험자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조용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의 안쪽에는 폭풍처럼 일렁이는 에너지와 기억의 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곧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국의 중소기업을 연구하던 중 한 제조업체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충북의 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작은 반도체 부품 회사였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기 일에 몰두하며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고 공정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그가 사무실 벽 한가운데 걸어놓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우리가 당한 무시는 우리가 증명할 것이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이 회사의 철학이자 한국 산업의 정신을 대변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당장 생존이 위협받았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국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이제는 해외 고객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멸시가 한 사회 전체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정신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고통을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산업과 기술에 녹여내는 데 성공한 국가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의료 체계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치통이 심해져 근처 치과를 찾게 되었고 영어가 가능한 스태프의 안내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진료 후였습니다. 정밀 검사가 포함된 진료를 받은 후 계산서를 받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몇백 달러는 좋게 나올 치료가 고작 몇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었나 싶어 재차 확인했지만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기억으로부터 전략을 만들어내는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보건 체계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에서 비롯된 생존의 철학이자 국가 차원의 대비였습니다. 전쟁과 재난, 외환위기, 팬데믹 같은 위기 속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정책과 시스템으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도시를 다니면서 저는 또 하나의 독특한 전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습니다. 어떤 나라는 무기를 수출하고 어떤 나라는 자원을 팔지만 한국은 감성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숙소 근처를 산책하던 중 골목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K-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들을 반복하며 따라하는 외국인 커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자신에게 닥쳤던 문화적 제재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유통 전략을 정교화했고 그 결과 K-팝, K-드라마, 웹툰, 예능까지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화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원천은 외면당한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문화로 하는 복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을 부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복수는 아름다웠고 무엇보다도 품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청년층과 대화하면서 그들 안에도 이 기업 기반의 전략적 DNA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직장을 원하거나 안정적인 미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빛내는 기술, 세상을 바꾸는 콘텐츠, 사회를 이끄는 철학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것은 모두 어디선가 들은 듯한 말들로 이어졌습니다.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무시당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증명할 차례라고. 이 말은 하나의 민족적 신념처럼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감동은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나 문화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래 깔려있는 기억의 층위, 그리고 그것을 실력과 품위로 전환시킨 사람들의 방식에 대한 경우였습니다. 저는 점점 이 나라가 가진 독특한 전략 철학에 빠져들었고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일관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은 복수조차도 예술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타인을 짓밟는 방식이 아닌 자기 자신을 더 빛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절대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오늘을 설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제가 보아온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눈으로 보고 발로 걷고 가슴으로 느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라의 고유한 리듬과 정서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만은 언제나 작은 틈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틈은 순식간에 균열을 만들어내지요. 제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정치적 사건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은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한국 연두를 함께 하고 있는 동료 교수들과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식당은 전통적인 분위기였고 음식도 훌륭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다양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모두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치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치과 진료 이후 거의 사라졌던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들더니 이번엔 음식을 씹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고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국인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신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그의 반응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병원에 가시죠. 그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자고 지금 당장 게다가 그것도 단순한 치통 때문이라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는 그냥 참고 넘기거나 예약을 잡고 며칠 후에 가는 게 보통인데 이곳 사람들은 왜 이렇게 즉각적인가? 그리고 왜 그 즉각성을 당연한 듯 요구하는가? 그 순간 한국이 저에게 지나치게 체계적이고 다소 과도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개인의 상황보다 전체의 리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동과 존경이 삽시간에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료는 저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목을 잡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 길로 그는 자신의 차에 저를 태우고 근처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열려 있었고 곧바로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침착하고 따뜻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응급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내내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절에 대한 감사와 그 친절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저는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서둘렀냐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아프면 참지 않습니다. 참는 걸 미덕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겪었던 전쟁과 재난은 지체하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되는지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할 때를 압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듯 아팠습니다. 저는 너무도 서구적인 기준으로 한국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겪은 방식이 달랐고 그 기억은 삶의 리듬마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태도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철학이 모여 이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고 대응력을 키우고 위기에 강한 DNA를 형성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방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국방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늘 위협을 옆에 두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방어도, 기술도, 시스템도 다르죠.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때 저는 또 하나의 퍼즐을 맞췄습니다. 한국은 매 순간을 기억 속에서 꺼내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지 역사책 속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략이자 현실의 설계도였습니다. 제가 치통으로 병원에 갔던 그 일조차 이 나라의 기억이 만들어낸 즉각 대응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첩함은 그들의 기질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감상하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이 나라와 감정적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며 길을 걷고 불편을 나누는 사이에 그들의 방식이 제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전략화합니다. 복수도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기술과 문화로 변화되고 다시 세계를 감동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날의 치통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감탄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게 된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친절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기억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기억, 고통을 견딘 기억, 함께했던 기억. 그것들이 오늘의 선택을 만들고 내일의 전략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창밖의 서울 야경을 천천히 바라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던 거리들이 어둠 속에서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조명,
따뜻한 골목길의 기운, 그리고 도심에 정돈된 질서 속에 흐르는 무언의 리듬. 그 모든 것들이 제 가슴을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단순히 공부하러 온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 한켠을 차지하게 된 너무도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빠르고 정교한 시스템, 기술의 정점에 선 산업, 감동을 전하는 문화 콘텐츠, 위기에 유연한 대응력.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제게 가장 깊은 울림을 준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들의 즉각적이고 따뜻한 배려, 묵묵히 흘러가는 배경 속에 담긴 강인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으로 움직이는 태도. 이곳 사람들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상처를 잊지 않되 증오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억을 실천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치통 때문에 병원을 다녀온 일, 어느 소규모 기업의 국산화 성공 이야기, 거리에서 만난 청년의 기술 철학, 그리고 전쟁 참전국에 대한 한국의 진심 어린 외교. 이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 줄기는 기억이라는 이름의 강물 위를 흐르고 있었고, 그 물결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이 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기억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전략적 공동체라는 것을요. 그들이 가진 정체성은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겪었던 고통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적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는 방식이 남다릅니다. 복수는 적개심으로, 보답은 단순한 의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과 문화, 정책과 외교,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마신 따뜻한 자판기 커피 한 잔이 유독 잊히지 않습니다. 그 단순한 한 모금 속에서도 저는 이곳의 정성과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너무 빠르다고, 너무 경쟁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빠름 속엔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스스로를 진화시켜온 기억이 있었고, 그 경쟁 속에는 세계의 무시를 실력으로 이겨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제 나라로 돌아가지만 제 안의 한국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으로 서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제가 받은 기억들을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한국이 하는 방식대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만약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진짜 얼굴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건 단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